네. 5월 4일 저널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년차 강사 박한진입니다. 저는 2023년에 유로피안 할저널에 소개된 Healthcare Utilization and Quality of Life for Atrial Fibrillation Burden 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티옵 타키카디아 리커런스가 AFib 어블레이션 이후에 30초 이상 시설된 경우 리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바이너리한 아웃컴이고, 이게 결론적으로 클리니컬리 렐레벤트 하냐라는 건 또 다른 이야기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고, 롱게스트 에피소드가 1시간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컨티뉴어스 모니터링으로 한 AFib 버든이 0.1% 이상일 때 정말로 클리니컬리 렐레벤트한 아웃컴의 변화가 있었다. 그 이하는 리커런스 프리랑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결론의 논문입니다. 보시면은 AFib 어블레이션 이후에 리커는 AFib이나 AT, A 플러터가 30초 이상 다큐멘트 될 경우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너리 아웃컴이고, 환자 개개인의 AFib 리커 이후에 그 버든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에서 AFib 리커런스를 30초 기준으로 정하는 거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한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썰카도스의 서브스터디로 파럭시즈멀 AFib 환자를 대상으로 AFib 어블레이션 PVR을 시행을 하였고, PVR 시행하기 이전 30일 이내 인트라카디악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설치를 하여서 1년 후까지 AFib 어블레이션 후에 리커를 폴로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째 폴로업을 하는데 3개월, 6개월, 그리고 12개월째 AFib 플러터 AT에 대해서 폴로업을 하였고, 클리니컬리 렐레번트한 아웃컴으로 올코즈 하스피탈리제이션이나 카디오 버전, 그리고 리드 AFib 어블레이션, 그리고 ER 비짓에 대해서 아웃컴을 설정을 하였고, 그 이외에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 심텀 스케일로 아웃컴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AT에 그래서 AFib 리커런스가 있을 때 롱기스트 에피소드 듀레이션을 프리였던 사람, 그리고 2분 이내였던 사람, 그리고 60분, 1시간에서 6시간 사이 등으로 정의를 하여서 각 그룹을 나누었고, AFib 버든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어스 인트라카디악 모니터링으로 전체 시간 중에서 AFib 리커 이후에 AFib으로 지난 시간 비율을 따져서 0.1%까지, 그리고 0.1%에서 1%, 그리고 그 이상 등으로 그룹을 나누어서 아웃컴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리니컬리 렐레벤트한 아웃컴으로 헬스케어 유틸라이제이션, 이머전시 디파트먼트 비짓, 올코즈 호스피탈리제이션, 카디오 버전, 그리고 리어블레이션을 아웃컴을 설정을 하였고, 퀄러티 오브 라이프는 하기와 같은 심텀 스케일을 1년째 폴로업을 하였습니다. 이제 350명 정도를 랜더마이제이션 한 트라이얼에서 N수가 많지는 않았고, 대부분의 코베리어트는 특별하게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먼저 메인 아웃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이 피겨 1 같은 경우에는 롱게스트 에피소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AFib 리커런스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크게 바뀜을 보여주는 표이고,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 표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상 롱기스트 에피소드에 AFib 리커런스가 있었던 사람인 60분 아래나 2분 아래, 그리고 리커런스가 없었던 사람이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롱기스트 에피소드가 60분 이내였던 사람은
제 AFib 버든이 0.01% 정도였는데 이제 60분 이상으로 롱기스트 에피소드가 있었던 사람은 0.3% 정도로 이제 갑자기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클리니컬 이벤트와 어떻게 연관이 있냐를 보여준 게 다음 피겨고요. AFib 에피소드가 1시간 이상일 때 이머전시 디파트먼트 비짓이 여기서부터 갑자기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이 이전까지는 AFib 리커런스 프리였던 사람이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올코스 하스피탈리제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롱기스트 에피소드 1시간 이상이었던 사람은 그 이하였던 사람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여기서부터 유의한 차이가 나고 이제 AFib 리커가 없었던 사람은 60분 이내였던 사람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디오 버전의 경우에도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고 제 리피드 어블레이션 프로시저를 시행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롱기스트 에피소드가 1시간 이상이었던 사람에서 유효하게 더 많이 시행을 하였고 그 이하인 사람한테서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AFib 리커런스를 매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까지는 롱기스트 에피소드를 매저를 한 거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컨티뉴어스 모니터링으로 전체 시간 중에 AFib으로 지낸 시간의 비율을 AFib 버든으로 하여서 이가 얼마 이상일 때 클리니컬 아웃컴이 똑같은 클리니컬 아웃컴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를 보여준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전개로 0.1% 이상의 버든이 있을 때 이머전시 비짓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하스피탈리제이션 올코즈 하스피탈리제이션도 0.1% 정도 그리고 카디오 버전 또한 0.1% 이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카디오 버전이나 리피드 어블레이션 혹은 하스피탈리제이션 모두 큰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는 뭐 여기서 이 저자들이 테이블이나 피겨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심텀 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1년째 팔로우업을 했을 때 AFib 롱게스트 듀레이션 롱게스트 에피소드 듀레이션이 60 그러니까 1시간 이상 혹은 AFib 버든이 0.1% 이상일 때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 이하일 때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저자들이 하고 싶은 말은 제 AFib 리커를 정의를 할 때 30초 이상, 30초 이하로 나누는 것은 이제 바이너리한 아웃컴이고 환자 개개인의 experience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입니다. 이는 비슷하게 제 다른 연구들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서브클리니컬 AFib이 있을 때 이제 5분 이상에서 스트로크 리스크가 증가한다. 그리고 24시간 이상에서 스트로크의 리스크가 훨씬 증가해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고려할 수 있다와 같은 비슷한 논지로 이제 개개인의 AFib 버든 또한 AFib 어블레이션 이후 리커에서 고려를 해야 하고 이제 그 기준은 롱기스트 에피소드와 AFib 버든 그러니까 전체 시간 중에 AFib으로 지는 AFib 버든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제 롱기스트 AFib 듀레이션이 1시간 이상일 때 그리고 전체 AFib 버든이 0.1% 이상일 때 클리니컬리 렐레번트한 차이가 있었고 그것은 이제 이머전시 비짓과 같은 아웃컴도 마찬가지지만 심텀 스케일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AFib 리커런스를 정의를 할 때 AFib의 버든 혹은 AFib의 롱게스트 에피소드 듀레이션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게 저자들의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여기서 클리니컬 이벤트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가? 클리니컬 이벤트는 이거 각각입니다. 리피드 어블레이션, 카디오 버전, 그리고 올코즈 하스피탈리제이션,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ER 비짓이 있을 경우를 이제 클리니컬 아웃컴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AFib 버든이 0.1% 이상일 때만 이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AFib 롱게스트 에피소드가 60분 이상일 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 이외에는 이제 AFib 프리였던 사람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쓰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1시간 기준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어쨌든 여태까지 RCT들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한계점으로 이제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RCT들에서 전부 다 30초 이상을 리커런스로 정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바꾸는 건 쉽지는 않고, 어, 한진호 선생님 생각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리즈너블할 것 같아요? 저는 원래가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이거는 가장 중요하게 파럭시즈멀 AFib 환자의 대상되었고, 인트라카디악 모니터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기준인데, 이제 인트라카디악 모니터링, 컨티뉴어스 모니터링을 모든 사람이 하지는 않고 30초 이상 리커런스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빙산의 일각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커를 30초로 정의했을 때 컨티뉴어스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사람을 30초로 정의했을 때 더 안전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서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가져온 이유는 어, 뭐 이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많이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서 사실 그냥 재밌다고 생각해서 갖고 왔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게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 AP 버든 보려고 모든 환자에다 임플란트하고 루프 리코더를 집어넣는다는 자체가 난센스잖아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기존의 그 연구들이 전부 30초 기준이기 때문에 30초의 기준의 근거가 전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똑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실이고, 리미테이션은 알지만, 그 대신 이제 AFib 환자 버든하고 스트로크 이벤트하고 연관된 스터디는 제일 큰 스터디로 나온 게 케어링크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한 46만 명 가지고 한 스터디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AFib 듀레이션이 5분 이상 간 경우에 스트로크 레이트가 시그니피컨트가 올라간다. 그런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스터디들은 또 뭐냐면은 어, 페이스메이커나 ICD 같은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환자들에서 한 건데, 그런 환자들은 뭔가 또 스트럭처럴리 노멀 하트는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스터디가 좀 한계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강사 1년차 수승훈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유로피안 하트 저널 디지털 헬스에 나온 웨어러블 디바이스까지는 아니고 웨어러블 포맷의 그 디텍션 수단을 이용해서 ECG를 이용해서 PAC나 PVC가 과연 다른 카디오비스큘라 이벤트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관련 알아보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큰 틀을 보시면은 일단 그 UK 바이오뱅크의 데이터를 이용했고, UK 바이오뱅크에서 이제 스터디 그룹을 총 두 개로 나눠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제 그 엑서사이즈 사이클에서 EKG를 재는 그 테스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엑서사이즈 테스트를 시행하기 전에 15초 동안 그 4개의 리드로 얻은 EKG가 있는데, 그 샘플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엑서사이즈 전에 4개의 리드를 이용해서 EKG를 얻은 환자군에 해당되고, 그게 5만 4천 명 정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환자군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2014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이제 노말 12리드 EKG, 11리드 EKG를 가지고 거기서 리드 1만 동일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리드 1만 채택해서 밸리데이션 세트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PVC나 PAC가 나타나는 그룹과 노말 그룹을 비교해서 메디안 팔로업 기간 중에
뭐 이런 AFib나 하트 페일리어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그 부가적인 아웃컴, 카디오베스큘러 아웃컴들이 얼마나 그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 두 개의 UK 바이오뱅크 두 개의 데이터를 이용했고 후에 얻은 팔로업이 짧은 기간의 데이터 밸리데이션 셋으로 이용해서 그 어소시에이션을 조금 더 강하게 본 것이고 이제 ECG 아날라이시스의 그 분석 과정을 보시면은 이제 그 15초 동안 얻은 그 ECG를 이제 그 시그널 프로세싱 툴과 그리고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익스퍼트가 일일이 추가적으로 하나씩 그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주로 PVC는 몰폴로지를 가지고 관찰을 하고 그리고 PAC는 하트레이트 일레귤러리티를 중심으로 파악을 하게 되고 이전에 여기에서 그 같은 이제 그 이전에 냈던 스터디에서 그 사용했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대로 PVC랑 PAC를 그 15초 EKG를 이용해서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EKG를 판별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이게 아까 말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얻은 그 엑서사이즈 EKG 전에 15초 동안 얻은 EKG를 가지고 총 6만 1000명 중에서 번들 브랜치 블락을 제외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과정들은 다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어세스먼트 툴을 이용해서 첫 번째 선별을 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그 RR 인터벌 디퍼런스가 다른 것과 그리고 몰폴즈를 이용한 PVC를 판별해서 이렇게 PVC나 PAC가 있다고 판별되면은 한 번 더 매뉴얼 리비전을 거쳐서 실제로 PVC가 PAC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 외에 노이즈나 업노말 데이터 예를 들면 AFib나 다른 PVC나 PAC를 제외한 다른 업노말 리듬을 다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PAC, PVC, 노말 이 세 개의 데이터만 활용하게 되고 여기서 첫 번째로 스크리닝 못한 데이터를 가지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중에서 15,000개의 데이터만 뽑아서 이제 그 이 툴과 알고리즘이 제대로 이제 그 네거티브를 잘 선별했는지 펄스 네거티브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거쳤고 거기서 이제 펄스 네거티브가 거의 15,000개 EKG 중에 한 6개 정도 극히 한 0.04% 정도 안 될 정도로 그 펄스 네거티브 레이트가 낮기 때문에 그대로 두 번째 UK 바이오뱅크 두 번째 얻은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얘를 따로 매뉴얼 리비전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전부 다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EKG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제 첫 번째 2006년도부터 2010년도에 얻은 EKG는 이제 프리버스 CVD 여기서 프리버스 CVD는 이제 컨제니탈한 밸브 허트 디지즈나 카디오마이오패시나 하트 페일리어 벤트리큘러 아리스미아 스트로크 베스큘러 디지즈 마이오카다이티스 이런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들을 전부 다 제외시키고 퀄리티 컨트롤을 거쳐서 이제 PAC, PVC, 노말 이렇게 세 개만 가지고 서바이벌 아나리시스를 시행했고 팔로우 기간은 평균 메디안 11.5년에 해당되고 그리고 UKB 두 번째 2000 이제 그 나중에 얻은 34,000명의 EKG 데이터는 이제 그 11리드 EKG 중에 그 리드 1을 이용해서 15초만 잘라서 분석을 한 거고 여기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다 퀄리티 컨트롤을 거쳐서 이제 PAC, PVC 그리고 노말 환자분들만 가지고 여기는 이제 최근에 EKG를 얻은 그룹이기 때문에 그 메디안 팔로업이 3.5년으로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결국 아웃컴과의 어소시에이션을 보는 스터디가 메인이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UKB1 그룹에서 이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를 보신 거고 이제 거기서 실제 EKG 중에서 PAC가 디텍트된 환자군이 1.9% 그리고 PVC가 디텍트된 환자군이 2.2%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 PAC와 PVC가 디텍트된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노말군에 비해서 AFib 하트 페일리어 그리고 벤트리큘러 아리스미아 그리고 올커즈 모탈리티, 스트로크, MI 등이 유의미하게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PAC와 PVC가 있는 디텍트 그 15초 내에 PAC와 PVC가 디텍트된 환자들 군에서 그렇지 않은
비교해서 AFib과 하트 페일리어가 팔로업 기간 중에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그 하자드 레시오를 보는 그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 결과는 네, 여기를 보시면은 PAC가 있는 그룹은 이거는 이제 UK 바이오뱅크 1 팔로업이 11년 정도로 긴 롱텀하게 본 데이터고 이거는 UK 바이오뱅크 2는 팔로업 기간 한 4년 정도로 짧게 최근에 이 케이지를 찍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그래서 PAC는 AF, 하트 페일리어 그리고 라이프 스리스닝, 벤트리큘러 아리스미아 세 가지와 관련이 있었는데 특히 AFib과 하자드 레시오가 높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 PVC가 15초 EKG에서 디텍트된 환자는 이제 하트 페일리어와 주로 세 가지 중에서도 하트 페일리어와 주로 스트롱한 어소시에이션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으로 사용한 UKB 두 번째 환자군에서는 PAC는 AF와만 의미가 있었고 PVC는 AF 하트 페일리어와 의미가 있었는데 중에서도 하트 페일리어가 조금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 쇼텀 팔로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UK 바이오뱅크 그 첫 번째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제 EKG를 얻은 환자군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그 PAC의 어떻게 보면 버든이나 이런 그 사이클 랭스에 따라서 그 AF의 그 리스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 건데 여기서 이제 PAC의 프리머처리티는 정의가 그 15초 레코딩에서 그 평균 이전의 5비트에서 평균 RR, 메디안 RR 값을 잰 다음에 그것을 PAC의 사이클 랭스로 나눈 값인데 그 사이클 랭스가 보시면은 그 RR 인터벌에 비해서 짧은 사이클 랭스를 가질수록 긴 사이클 랭스를 가진 것보다 훨씬 더 AFL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15초 내에서도 그 PAC가 하나 있냐, 두 개 있냐, 혹은 3개 이상이 있냐에 따라서 조금 더 그 많은 PAC 개수가 세워질수록 AFL 리스크가 적은 그룹보다 의미 있게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UK 바이오뱅크 두 번째 그 UK 바이오뱅크 그룹과 이제 아웃컴과의 관계는 두 번째는 이제 상대적으로 쇼텀한 팔로업을 가지고 있었고 환자분들이 조금 더 나이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PAC나 PVC의 퍼센테이지는 UK 바이오뱅크 1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PAC가 주로 AF 리스크 PAC를 가진 그룹이 AF 리스크와 관련이 있었고 PVC는 하트 페일리어와 주로 강하게 스트롱 어소시에이션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큰 틀에서는 밸리데이션 세트로 활용한 UKB 두 번째 데이터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의의를 보시면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많이 사용되는 시점에서 이제 이런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그 PAC, PVC를 디텍하는 것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뭐 AFib나 하트 페일리어를 어느 정도 그 그 정상적인 환자에서 리스크 스트래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뭔가의 툴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을 의의를 담고 있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 15초 해가지고 한 거를 나중에 그러면 사실 웨어러블은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거는 막 3이라고 7이라고 14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곱하기 해가지고 예측을 하라 그런 개념인가 보죠? 요거는 이제 PAC랑 PVC를 확인하기 위해서 15초만 이용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아니고 이렇게 UK 바이오뱅크에서 15초밖에 안 한 거지만 우리 쓰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지금 하루씩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15초에 한 개 나올 정도면은 그거를 했을 곱하기 때는 해서 어느 정도까지 되는 그런 15초에 한 개 나올 정도면 몇 프로나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 전체 뛰는 거 중에서 15초면은 최소한 15비트 이상은 나갈 거니까 하루에 5,760비트 정도 되겠습니다. 15초에서 몇 개 나왔다 그러는 건 없어요? 15초에서 한 개 이상이면 다 들어가 있나 보구나. 이 그룹은 15초에서 일단 한 개 이상이면 다 그 PAC에 해당되는 그룹으로 받고 여기서 이제 세부 아날라이시스를 약간 한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 개, 두 개, 그리고 3개 이상 그 정도까지만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 15초 EKG에 저기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그러니까 pH, PVC 그런 식으로 UK 바이오뱅크 그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 있나 보죠, 거기에. 이거는 그 pH, PVC 개수를 직접 한 건 아니고 완전 로우 데이터, 로우 EKG 데이터에서 그 아,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랑 그리고 익스퍼트가 비주얼 이그제미네이션을 했고 쟤네가 다 뭐, 검사를 한 거구나. 네, 프로세싱 툴이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스터디에서도 뭐 이용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툴은 뭐 조승우 이런 툴, 선생이 이번에 그 한 거는 12리드 EKG를 한 거예요, 그럼? 네, 그거는 완전 로우 EK, 로우 그 12리드 그 완전 네 이런 그 그러면 12리드 데이터는 EKG를 머신러닝으로 한 건가? 자기가 한 거는 그럼? 네네네네 XY 축으로 되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엑셀에서 그 아, 값으로 타임하고 앰플리튜드만 나와 있습니다. 되어 있는 값을 네. 가지고 자기는 한 거구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박혜영 교수님 뭐 추가 코멘트 없으면 끝낼까요? 지금 시간은 다 되긴 한 잘 것. 들었습니다. 연휴 잘들 보내세요. 예, 잘 들어가십시오.